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이 아니고 다른 분이 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일영 교수님하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김일영 교수님이 정말 촉망받는 학자였고 우리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계신 학자로 모두가 다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만 49세 아까운 나이로 돌아가셔서 지금도 김일영 교수를 기억하는 분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분이 쓰신 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건국과 부국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국과 부국은 그 전에는 표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게 태극기를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표지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책이 표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조금 이제 밋밋한 표지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내용은 똑같으니까 옛날 책이나 지금 책이나 좀 같습니다. 이 책이 의미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김일영 교수님도 초기에는 상당히 좀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현대사를 바라보는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비롯해서 너무 급격히 한쪽으로 기우니까 이게 아닌데 하고 자각을 하고 이 해방 전후사를 비롯한 한국 현대사를 수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이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하고 얼마나 배치되는 내용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아주 1차 자료들, 아주 생생한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건국과 부국을 써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으로 바로잡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책이고 그 책을 내놓은 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1960년생이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건국과 부국 그리고 품격 있는 보수를 꿈꾸다 이 두 권의 책이 이 김일영 교수님의 이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도 본인이 살아생전에 발간된 책이 아니고 돌아가신 후에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저작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데 기고한 그런 글들을 모아서 김일영 유고집 간행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간행위원회가 발간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볼 때마다 이 김일영 교수가 살아계셨으면은 참 굉장한 역할을 하셨을 텐데 하고 많은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자, 이 김일영 유고집 간행위원장을 맡았던 김도종 교수님은 김일영 교수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김일영 같은 학자를 키워내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느냐. 정말 이분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게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전상인 서울대 교수가 연결식에서 이제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백년을 채 못 살았어도 업적으로는 100년 이상을 산 사람이었다. 그 정도로 정말 아주 높은 이상과 학식을 가진 그런 학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왜 주목을 받느냐? 한국 사회가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걸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주 팽배한 이 한국 현대사에 대한 수정주의적인 시각을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서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이것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또 이 좌파들하고 싸우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나 그 다음에 머릿수로 보나 이 학계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보나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김일영 교수가 이 건국과 부국이라는 이 원고를 쓸 때만 해도 거의 완전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나 마찬가지 상황에서 이 젊은 학자가 정말 분연히 일어서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결정적인 자료들을 상당수를 발굴해서
우리 사회에 제공을 했고, 그래서 뭐 조금이나마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축적되기 시작해서 오늘과 같이 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관을 뭐 짓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출발점을 만들어낸 학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건국과 부국은 지금까지 이 좌파들이 수정주의 시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맹점은 뭐냐면은 이 세계사라는 큰 판을 외면을 해버리고 이른바 무슨 뭐 내재적 시각이니 뭐 일국사적 시각이니 그러면서 우리 모습만 들여다보는, 말하자면 이제 이 개구리들이 우물 바닥에 앉아가지고 야, 왜 하늘이 저렇게 좁냐, 하늘 아래 우리가 최고다, 개굴개굴 하는 이런 식의 이 역사 인식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세계사적인 판 위에 올려놓고, 자, 우리 현대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당시에 우리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선각자들이 그 당시에 선택한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런 문제가 어떠한 그 역할을 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를 세계사적인 판 위에서 바라봤다. 그만큼 우리 역사의 지평을 세계사적으로 넓히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김일영 교수가 대단한 그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근현대사를 뭐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사의 움직임 위에서 놓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세계사적인 시각의 역사보기인데, 이런 식으로 봐야 그 당시에 우리가 처해 있던 상황에서 우리의 선각자들이 했던 판단이 이게 옳았느냐 그렇느냐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학계의 풍토는 이러한 세계사적인 시각에서의 우리 현대사 보기를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일국사적인 관점의 역사 해석과 역사 보기를 지금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가 완전히 뭐 그 이상한 뭐 괴물처럼 이렇게 돼버리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잘못됐고 세계사적으로 인식을 넓혀라 라고 분연히 일어나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김일영 교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그 현대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지평을 크게 넓혀준 그런 학자라는 면에서 우리가 굉장한 주목을 해야 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김일영 교수님은 이 건국과 부국에서 우리 현재 상황을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은, 한국은 과거사의 평가 문제를 놓고 기억을 둘러싼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자식, 즉 후진 세대가 부모, 앞선 세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다. 역사관을 부자 간이나 세대 간의 갈등 문제로 이거를 환치시키면 우리는 이것이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좌파 학자들은 못났고 잘났건 간에 이게 우리 부모인데, 우리 부모가 뭐 못된 짓만 하고 뭐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뭐 폐륜을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해서 우리 부모를 아주 부정하고 저주하고 거부를 하는 이런 못된 짓을 벌이고 있다, 이겁니다. 정말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세계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우리 부모님이 뭐 잘못한 것만 찾아내는 이런 방법이야말로 이것은 진정한 학문이 아니다라고 아주 정말 분연히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부터 십몇 년 전 이 기울어진 운동장 시대에 젊은 학자가 이런 용기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니었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주의자, 좌파 사관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수정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용어의 세탕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좌익 사관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직설적으로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현대사 전체를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지금 재해석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E.H. 카라는 사람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과거 역사를 현재 우리가 우리 필요한 대로 제멋대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이 친구들은 제멋대로 뭐 이상한 사료들을 막 자기 편한 대로 막 짜깁기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논리가 맞다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한국 현대사는 반민중의 역사요, 반민족의 역사요, 반민주의 역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의 역사는 지워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역사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 못생기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나 저 부모 안 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폐륜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좌파 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 주기 얘기만 골몰해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에 그 모든 것을 자기네 입맛에 맞도록 막 재단을 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해서 그냥 막 감옥에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그냥 백주의 중인 환시리에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김일영 교수가 한참 열심히 이 학문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지금보다 더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젊은 학자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책에 들어있는데 이거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를 써놨어요. 남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섰다가 자기 아버지마저 죽여버리는 이런 살부의식이 한국 사회에 지금 팽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일영 교수님은 포스트 수정주의, 그러니까 좌파 좌익사관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확고부동한 사료를 통해서 반박을 한 그런 학자입니다. 특히 소련 중국 자료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료 이런 것들을 아주 엄청나게 입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냉전이 지금 막 전개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각자들인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이 건국을 주장한 세력들이 했던 이 판단이 정말 얼마나 정말 소중한 판단이었는지를 이분은 아주 자신 있는 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국과 부국은 세계사의 판 위에 우리 역사를 올려놓고 우리 현대사가 얼마나 정말 객관적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건국과 부국이 바라보는 한국 현대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여기서 방송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저게 다 앞모양이다 라고 책을 또 안 사보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이 책은 이 건국과 부국을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반드시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더 아마 이 내용들이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실 겁니다. 건국과 부국에서 김일영 교수님은 냉전의 전개라는 이 세계사적인 시각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김일영 교수님은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 현실주의자의 시각으로 우리 현대사를 딱 조망을 해보면 지금 냉전이 전개가 돼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그 전까지만 해도 동맹국이었는데 이 동맹이 깨져버리고 이제 소련 너희들이 자꾸만 공산화를 하는데 이 공산화를 지금부터 단 한치라도 자유민주 세계를 넘어오는 순간 우리가 가서 다 봉쇄해버릴 거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너는 우리의 적이야. 이렇게 선언을 해서 전 세계가 이제 공산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세계가 양분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 엄혹한 시기에 김구를 비롯한 이 통일지상주의자들은 그래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이 세계가 반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자하고 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만나가지고
통일을 이루는데 통일을 이루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이런 체제는 그거는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나라부터 하나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항복문서를 써주지 않는 한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하나 돼서 통일된 국가를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건 낭만주의자가 아니라 국가를 통째로 공산주의자에게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이 건국 세력들은 비록 우리가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이 옳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칠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동서냉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가장 뜨겁게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무력으로 충돌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한반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면 이거는 공산화된다. 빨리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주권을 회복해야만 공산주의자라고 싸우든 뭘 하든 할 거 아니냐 라는 이 판단은 대단히 현실적이었단 정말 최선 책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 박사와 건국 주장자들의 이 판단은 차선책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라고 김일영 교수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근거로 하느냐? 미국 자료, 소련 자료, 중국 자료 이 모든 자료를 갖다 놓고 자 봐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미 북한에는 1946년 2월 8일 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지금 실질적인 정부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만 지금 정부가 없는 거다. 빨리 우리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서 남한부터 그 주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북한을 수복을 해서 통일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야말로 대단히 현실적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 농지개혁 그리고 한국전을 국가형성 및 국민형성의 결정적인 계기였다. 우리는 자꾸 이 6.25 전쟁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지금까지 뭐 언론이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6.25 때 뭐 사람들이 얼마나 죽고 뭐 가족들이 이산이 되고 뭐 끌려가고 뭐 이런 그야말로 그냥 어떤 그 한스러운 이야기들만 하는데 사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서 이제 뭐 국가가 수립됐다. 와서 뭐 선거해라 그러니까 뭐 선거도 하고 뭐 국가도 수립하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인가 보다 하지만 국민이 뭔지 무슨 민주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2년 후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가 막 정부가 저 뭐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뭐 공산당들이 점령 치하에 놓여있으니까 너희들 와가지고 너 그동안에 너 반동이었어. 뭐 무슨 뭐 재판이고 뭐고 어딨어요. 그냥 와가지고 잡아다 그냥 뭐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뭐 세금 내라고 걷어가고 뭐 이러면서 어이쿠 이게 나라가 없으면은 이게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는지를 우리 사람들이 느끼면서 아 국가라는 게 뭐구나. 그러면 이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은 나는 뭐를 해야 되지? 국가를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청년들이 입대를 해가지고 총을 들고 나가서 적들하고 싸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이 형성되고 국가가 뭔지를 깨닫게 되니까 국가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국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면 뭐를 느껴요? 애국심도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국가 형성과 국민 형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전쟁이었다. 따라서 6.25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뭐 피해도 줬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에게 많은 또 국민 형성이라는 이 공부의 장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김일영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김일영 교수가 이승만 대통령이 시행을 했던
이 유상 몰수, 유상 분배 방식의 이 농지개혁의 성공이야말로 이 국민적 정체성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아주 상세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을 했습니다. 김일영 교수가 이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이 농지개혁이 최고의 성공작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뭔 얘기들이 아주 팽배했었냐면은, 그 당시에 북한식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 농지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이승만의 이 농지개혁은 유상분배, 유상몰수를 했으니까 이거는 가짜 개혁이다, 엉터리 개혁이다, 이승만 정말 나쁜 놈이다, 이런 그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영 교수가 수많은 그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북한의 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이 농지개혁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봐라. 보니까 공산당들은 무상몰수, 지주들의 땅을 통째로 그냥 그 폭력을 동원해서 뺏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민들에게, 농지 없는 농민들에게 너희들 공짜로 나눠줄게 하고 농지를 나눠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김일영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은, 아니 근데 보니까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경작권만을 준 거예요. 이거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농민들에게 땅을 준다고 해놓고 소유권을 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지개혁의 그 다음 조항,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도 하지 못하고 저당도 못 잡히고 남에게 소작도 못 주고 단지 경작만 한다. 그리고 그 아래 조항에는 또 무슨 내용이 있느냐. 국가가 너희들에게 땅을 공짜로 줬으니까 공짜로 땅을 받은 농민들은 25%의 현물세를 국가에 내야 된다. 그게 25%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50%, 60%씩을 걷어갔어요. 일본 자료에 그게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 걸 딱 갖다 놓고, 이 좌익들아, 너희들이 주장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 토지개혁이 성공이라고? 이승만 박사가 한 이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이야말로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게 진정한 개혁이었다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입증을 해내니까 그때서부터 북한식의 토지개혁이 진짜 성공적인 개혁이었다라는 그 가설이 일거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김일영 교수가 한국 사회에 이 끼친 영향은 정말 저는 엄청난 영향을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치란 무엇이냐? 이 정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공화국, 뭐 공화제, 공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화라는 거는 뭐냐? 이거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합니다만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친해지고 같이 사는 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화라는 거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같이 사는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공화라는 것이에요. 정치라는 건 뭐냐? 사람과 사람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상적으로 저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충돌 없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느냐를 모색하는 그런 것이 정치다. 요즘에 우리 지금 그 한국의 정치판을 보시면 지금 저 선거를 앞두고 저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뭐 조국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또 그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의 이 주장과 생각을 놓고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될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는 이 소위 말하는 진영이 완전히 무슨 홍해가 막 갈라지듯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금 민주사회에서 이렇게 그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서로 막 적대하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이분들은 이 총기 소지가 자유화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싸우죠,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열받으면 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하죠. 그래서 이 갈등과 이 충돌을 어떻게든지 조화롭게 이게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이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말로 하다 안 되면 뭐가 나가요? 주먹이 나가죠. 주먹으로 안 되면 뭐예요? 총을 뽑죠. 총 가지고 안 되면 대포와 전차가 나오죠. 그럼 전쟁이죠, 뭐. 이런 이해 갈등을 조정을 해서 최적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해 갈등 조정의 정치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이해 갈등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념과 체제를 놓고 지금 뭐 사느냐 죽느냐 이런 그 게임을 벌이는 아주 살벌한 이 전투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김일영 교수는 정말 젊은 나이에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진 분이구나. 저는 그래서 이 김일영 교수를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뭐 아주 뭐 천하가 다하는 현실주의자인데, 이 세상을 뭐 이상도 좋고 뭐 이념도 좋지만 현실의 눈으로 보면, 아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비판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용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잘 되도록 우리가 밀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야 이 사람이 그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등에 업고 개혁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 좀 해봐 그리고 나무에다 올려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흔들어가지고 저 윤석열 대통령을 막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더십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 얘기는, 어느 사회가 뭔가 성과를 내려면 리더십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팔로워십도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회 성공의 요인을 리더십이 3이라면 팔로워십이 7 내지 8이 돼야 이 사회가 성공적인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무슨 팔로워십이 7 내지 8은 고사하고 지금 뭐 2 내지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해도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 정원 늘리는 문제 하나 가지고 저렇게 지금 뭐 수렁에서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도자를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가 성과를 내도록 국민들이 밀어주는 팔로워십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승만 박사가 1945년 10월 달에 그냥 뭐 가방 하나 덜렁 들고 혈혈단신으로 한국을 했을 때 상황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는 뭐 좌익 세력, 우익 세력, 거기 중간파 세력에 뭐 그 다음에 남한, 북한 뭐 찢어져 있고 뭐 이 난리가 벌어지는 와중에 이해 갈등 정도가 아니고 이념과 체제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무슨 뭐 낭만적으로 보고 뭐 타협을 해서 뭐가 된다? 글쎄요, 그게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남한만의 단정 수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다라고 아주 김일영 교수는 이 책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체제의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를 불문하고 통일정부부터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맹목적인 통일지상주의는, 이거는 민주주의자들이 우리 민주주의 안 해도 좋아라고 이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기네들이 점령한 특히 동유럽 지역에서 이 동유럽 지역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숨기고 일단 좌우 합작을 하자. 민족 대단결이다. 우리 다 모이자.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도 모이고 뭐 중도파도 모이고 뭐
우파들도 모이고 뭐 아나키스트도 모이고 다 모입니다. 민족주의자도 모이고. 그래서 뭐 이상한 정당을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권모술수를 발휘해 가지고 공산당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씩 차례로 제거를 합니다. 뭐 부패 문제로 뭐 너 세금 안 냈지, 룸사롱에서 뭐 했지 아웃시키고, 뭐 여성 문제 폭로해서 아웃시키고, 털으로 먼저 안 나는 사람은 사고를 가장해서 암살해버리고, 차례로 다 제거하고 나면은 공산당들만 나와요. 그때 되면 슬그머니 간판을 공산당 이렇게 갈아붙여가지고 동유럽 전체가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맹목적인 통일지상주의는 이거는 이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냉전이 폭발한 당시의 국내적 조건에서 김구라든지 뭐 김규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통일국가 수립이 가능했느냐?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남한부터 빨리 정부를 만들어 놓고, 야 지금 북한에 북조선이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저거는 명목 실질적인 정부야. 자기네들이 임시인민위원회 해놓고 자기네들이 고유은행을 별도로 만들어서 고유화폐를 발행을 해요. 아니 고유화폐를 발행하면 그게 자기네들 국가지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낭만주의자들이 맹목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거다. 예.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는 빨리 남한부터 이 정부를 세운 다음에 2단계로 남한을 토대로 해서 북한 지역을 우리가 수복을 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1950년 6월 25일 날 인민군이 남침을 했을 때 11시 반에 이제 무초 주한미국 대사를 경무대로 이제 호출합니다. 그 1시간 동안 지금 이 인민군이 남침을 했는데 나는 어떤 그 기준에서 이 전쟁을 치를 것인가를 고민한 다음에 그 1시간 안에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초 대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과 소련이 우리 민족의 생각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당신들이 3파선을 거서 우리가 분단이 됐다. 근데 미국과 소련이 국제법적으로 당신들이 그 근선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정을 해왔는데, 북한 인민군이 유엔의 이 승인도 받지 못한 이 당신들이 거놓은 이 국제법적으로 이 합법적인 이 3파선을 넘어가지고 남침을 했기 때문에 이 선은 무효가 됐다. 그래서 나는 이 전쟁을 이용해서 미수복 지역인 북한 지역을 수복을 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수립하겠다라고 무초 주한미국 대사에게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대한민국 정부부터 먼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올 때 대한민국 정부를 기반으로 해서 통일정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원대한 통일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지, 자유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이런 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통일정부부터 세우자라는 것은,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자는 얘기다. 이렇게 김일영 교수는 아주 준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영 교수가 쓴 이런 그 주장들은 그냥 단순히 이분의 주장이 아니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사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 측의 이 미 국무성 자료라든지 미 의회 자료라든지 또 뭐 일본 측 자료, 중국 측 자료, 소련 측 자료를 놓고, 아, 그 당시에 이 국제 상황 그리고 한반도 상황이 이랬구나, 이래서 이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런 선택을 했구나 하는 것을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이런 사료를 통해서 입증을 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러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김일영 교수의 이 팩트에 모든 사람들이, 야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렸으면 너희들 틀렸다는 것을 증명을 해봐, 이렇게 나오니까 수정주의자들이 깨갱하고 이제 이 수정주의의 그 가짜 이론들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엄혹한 시기에 해방 전후사의 이 인식이라고 하는 이 좌익 이 이념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건국이 정당성이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때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각각성을 해서 김일영 교수가 발굴해낸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더 발전된 연구를 해서 지금은 이제 김일영 교수가 주장했던 그런 팩트들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그리고 광범위한 사료들이 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영 교수가 이 처음 이 부분을 개척을 할 때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김일영 교수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오늘날 지금 북한이 저 모양 저 꼴로 지금 아주 세계에서도 가장 실패한 국가가 된 것은 저 김일성이가 주장을 한 민주기지론이다. 민주기지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북한 먼저 민주화를 한 다음에, 민주화라는 건 뭐냐? 지주가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요. 그거 다 공산당에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당이 조선시대의 양반 자리에 들어앉아가지고 절대 다수의 백성들을 흡혈귀처럼 착취하는 구조, 그거를 자기네들 말로 민주화라고 그래요. 그렇게 민주기지를 만들어 놓고 남한마저 무력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민주기지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통일이다. 이걸 이제 민주기지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이 민주기지론 덕분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쫄딱 망하는 실패 국가가 됐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국민이 누리는 이러한 오늘과 같은 이런 풍요는 바로 이승만 박사가 주장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대한민국의 건국. 이승만 박사가 주장을 한 이 자유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이 한 개인에게 준 천부적 자유를 헌법과 법률이 보장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 시스템이 이승만 박사가 여기다가 착근을 시켜놓은 이래 대한민국은 여기서 단 한 번도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나려고 여러 사람들이 시도는 했죠.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라든지 뭐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든지 뭐 이상한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셨을 텐데,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이승만 대통령이 레일을 깔아놓은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 레일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것이 곧 오늘날과 같은 이 번영의 뿌리다. 김일성이가 이 민주기지론을 통해 가지고 국토를 완정하겠다. 이 국토 완정이라는 건 뭐냐면 국토를 북한식으로 이제 그 공산통일하겠다라고 하는 이 국토 완정론은 6.25 남침을 이제 야기를 했는데, 6.25 남침을 통해 가지고 뭐가 해결이 됐습니까? 무슨 뭐 통일이 됐나요? 통일 안 됐죠. 무슨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안 됐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됐습니까? 안 됐죠. 그냥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뀐 거 외에 아무것도 안 됐다. 결국은 전투행위를 잠시 멈추는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지금 미봉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정말 머저리 같은 결과를 가져온 이 북한의 김일성이야말로 정말 민족사의 큰 죄인이다. 뭐 표현을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볼 때 김일영 교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정말 김일성 나쁜 놈이야, 뭐 이런 그 얘기를 여기다가 이제 학술적으로 써놨어요. 우리는 이 한국 사회의 아주 계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을 이 그 김일영 교수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그 다음에 일제시대까지를 통틀어 가지고 한국 사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은 조선시대가 아주 극단적인 계급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양반층, 그 다음에 뭐 중인층, 그 다음에 일반 백성, 상민이라고 하죠. 뭐 이걸 좀 그 안 좋은 용어로 표기하자면은 이 상놈이라고 하죠. 상놈. 양반들이 야, 이 상놈이 어디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상민인데 이 일반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만 해도 이건 양반이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천민이 있고 노비가 있죠. 아니 이러다 보니까 극소 뭐 전체 한 3%나 5% 정도 되는 이 양반층은 자기네들만 이 문자 생활을 영위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문을 500년 동안 이 공용어로 채택을 해요. 이 한자가 배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고급 교육을 독점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만 열심히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부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독점하는 구조를 500년 동안 유지해왔고, 일제시대에는 이러한 그 반상의 이 구조를 자기네들이 한국을 통치하는데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양반들은 곧 지주였기 때문에 이 지주들이 소작을 줄 때 비율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가 워낙 광대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농사를 못 지니까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는데 그 소작료가 1년 농사 짓는 거에 50% 내지 70%를 지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소작이는 자기가 1년 뼈 빠지게 농사 져가지고 50% 내지 30%를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계급 구조를 뒤집어 엎지 않으면 근대 국가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계급 구조를 부숴버리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의 이 농지개혁을 했는데, 이 농지개혁만 한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고요. 이 지가증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가증권은 그 당시에 정부가 땅을 수용한 그 지주에게 지가를 돈을 줘야 되는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자 몇 프로를 그 가산해 가지고 이것을 현금으로 주겠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거래도 되고 그래요. 지가증권 법에 의하면 원래 그 법에대로 하자면은 1955년 5월 말까지 모든 지주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정부가 일부러 차일피일 지주에 대한 보상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월 말까지 지주들에게 그 보상한 실적은 28%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시간을 끄는 겁니다. 시간을 끄는 동안 인플레는 막 계속 올라가요. 인플레가 계속되다 보니까 정부는 아주 싼 값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지주들은 이게 빨리 와야 자기들 먹고 사는데 이게 안 오고 인플레는 계속 심화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찔끔찔끔 받아봤자 이게 생활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지주계급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렸습니다. 하여간 이 지주계급이 뭐 땅을 뺏긴 것으로도 타격을 받았고, 땅을 뺏긴 다음에 이 지가 보상을 한 것을 빨리 받았으면은 이 산업자본으로라도 이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이 기회마저 정부가 의도적으로 늦춤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지주들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이 물적 그 가능성을 다 붕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돼버렸느냐. 지주계급이 자기네들이 뭔가 이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적 기반이 다 붕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주가 뭔가 이 지주계급으로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수단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폭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정부는 지주들의 이 눈치를 안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개혁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주계급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지주들이 그 큰 권한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감히 정치 뭐 이런 데서 뭐 지주들의 이 이익을 약간 희생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지주계급이 야, 너 이거 어디다 까불어? 너 인마 정치 자금을 누가 주는데 뭐 이래가지고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개혁이. 한국은 지주 세력들이 다 몰락을 해버렸으니까 정부가 그리고 있는 개혁의 청사진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새 판을 완전히 짤 수 있었다. 지주들의 정치 세력화를 원천동시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그런 나라, 이것을 이제 발전국가라고 하는데, 이런 발전국가 체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통해서 지주계급을 철저히 부셔버렸기 때문이다. 그 지주계급이 사라진 그 공백을 누가 메웠냐면은 신흥자본가 계급이 메웠어요. 뭐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가들이 메웠는데, 그 기업가들이 옛날 지주처럼 그런 권한을 가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국가 체제가 돼서 정부가 하고 싶은 개혁을 정부 맘대로 다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파워풀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돼서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김일영 교수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발전국가 체제의 등장입니다. 그 발전국가가 결정적으로 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키고 나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이 발전국가 체제가 가속이 붙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 요인은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지주계급을 그냥 완전히 막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발전국가 체제가 가능했다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한 이 사료를 가지고 적나라하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 지주계급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힘을 행사하고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 중남미 국가나 동남아시아의 이 농지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나라들이 그 이후에 어떠한 경제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이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사가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통해서 지주계급의 이 부도 다 그냥 뺏었지만 정치적인 그 권한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박살을 내는 바람에 박정희 시대에서부터 막 고속 성장을 하는 발전국가 체제로 쉽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막 먹고 살고 뭐 나라를 지키고 막 이런데 정신이 팔려 있느라고 국가는 제대로 뭐 수립은 됐지만 이 국민 형성이 좀 그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정상적인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왕성하게 작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1인당 4,000불 내지 7,000불 정도 되는 산업적인 토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좀 당장 뭐 밥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데 너 빨리 일어나서 투표하러 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를 하려면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되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적인 토대가 닦여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탄탄한 중산층이 형성이 돼서 어느 한쪽이 뭐 와서 개판을 치더라도 이 사회가 휘청휘청거리지 않고 중산층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탄탄한 중산층이 형성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 중산층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민주시민교육은 뭐를 가르치는 게 민주시민교육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미국의 교육 분야의 석학인 로버트 프리만 버츠 같은 분은 이게 바로 민주시민교육이야 라고 아예 그냥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첫째가 뭐냐? 이 나라의 건국의 역사와 이념을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방향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죠. 두 번째, 헌법의 정체성 그리고 법치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로는 시민으로서 시민이 국가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 반면에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가르쳐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제대로 될 때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인당 4,000불에서 7,000불 정도의 물적 토대, 산업적인 여건이 갖춰진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서 노태우 대통령 초반에 이 서울올림픽을 열었던 1987년, 88년 요 무렵이었습니다. 자, 이 무렵에 우리가 1인당 4,000불에서 5,000불 요 무렵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전두환 시대, 박정희 시대, 이승만 시대에 그러면 우리 이 물적 토대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승만 대통령 시대 1인당 60불 정도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61년에 박정희 장군이 5.16을 일으켰을 때 우리 1인당 국민소득 82불이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올랐을 때 우리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것이냐? 그냥 무슨 독재만 한 시절이냐? 로버트 다일 같은 사람이 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1인당 4,000불에서 7,000불 정도 사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물적 토대, 산업적인 토대를 갖추기 위한 권위주의 통치 시대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무슨 독재만 했고 박정희는 인권 탄압을 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김일영 교수님의 이런 책을 한번 반드시 좀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러한 어떤 여건들이 갖춰져야만 참다운 민주주의가 가능한데 우리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그러한 진짜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산업적인 토대를 닦은 권위주의적 통치시대였다. 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현대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영 교수가 쓴 이 건국과 부국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이 분단국가를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주의적인 여건에서 비롯해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어떻게 우리가 발전국가 체제를 이루어서 부국이 가능했는지 하는 것을 정말 아주 놀라운 자료와 탁월한 해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